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이영호 의원님 모시고 호남의 민심과 대선 전국의 흐름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요. 재선 의원이시고요. 지난 4.15 총선 때 호남 2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의 27개를 싹쓸이해 가고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님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그동안 한두 차례 나오셨는데 예, 두 번째 같은데요. 예. 이 재선 의원 되시니까 모시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니까 메뚜기 한 철이라고. 예. 그런데 그동안 무소속으로 계셨는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큰 결정이랄까? 그렇죠.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호남에서는 예. 국민의힘 그러면 거기는 정말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정당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거기 강 건너가면은 예. 마치 뭐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가 빨간 옷을 입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나 호남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뭐 상황이 됐었죠. 뭐 호남도 그렇지만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여러 정서를 볼 때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왜 그쪽에 복당 요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복당을 제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예.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제가 당선되면은 복당을 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 아니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약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알다시피 민주당이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호남에서는 기득권이고 그렇죠. 또 적폐예요, 적폐.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운동권끼리 딱 스크럼 짜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뭐 노력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우리 민심은 사실은 뭐 민주당 가라는 게 아니고 정권 교체라는 게 많아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뭐 아무리 안 나와도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5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60 내지 65%까지 네, 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는 뭐 좀 분위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다수 국민들이 좀 넌더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권에서 다시 이재명으로 승계한들 뭐가 바꿔지겠느냐. 그런 인식들을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좀 납득을 했습니까? 뭐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인데요. 원래 제가 복당 신청을 했었을 때 민주당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자기 기득권 뺏길까 봐서 못 들게 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반대를 저를 비난을 한 그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이 왜 그리 가느냐라고 네. 이제 나중에 좀 섭섭해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노력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민주당이 너무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해를 하고 어차피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니까 가서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이제 호남도 그냥 일당 독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호남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좀 충격 때문에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결단 잘했다. 그리고 소신 갖고 밀어붙여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오늘 그 시점에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도 좀 빵빵한 때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조금 빠질 때예요. 예. 살짝. 어쨌든 그 시점만 그때는 하더라도 앞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식자층이랄까 오피니언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이재명은 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박주선 그분도 지금 네.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여기 나오셔서는 호남에서 뭐 20, 30%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8%인가 뭐 이렇게 네. 얻었었는데 어쨌든 호남에서 20% 안팎을 얻어야 확실히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전북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20%대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되 저희 지역은 뭐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제 지역구는. 근데 전북도 많이 좀 바뀐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여론이 조금 떨어진 그 부인 문제, 김건희 씨 문제. 그리고 본인의 실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호남도 너무 민주당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20% 안팎 정도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겸 새시대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인가요? 네, 본부장인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네.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새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호남의 지역구이면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아마 현대 정치사에서 그렇게 건너간 현역 지역구 의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없었던 예, 걸로 없었던. 알아요. 그만큼 호남은 지금 국민의힘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고 그렇지만 호남도 비교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민주당의 행태 그러니까 오만한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하는 운동권 식의 방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마 국민의힘까지 못 가겠고 중간지대에 어떤 텐트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가겠다. 국민의힘 입당은 못 오고 그렇죠. 윤석열은 좋다.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걸 이제 새 시대 이제 준비위원회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 이념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은 거기에 다 집합해라라고 만들어놓은 빅 텐트입니다. 거기에다가 김한길 전 대표님 이분의 정치 이력을 들어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정계 개편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선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의석이 지금 105석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총리부터 아마 장관 인준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총리 인준 어렵죠. 절반을 얻어야 그렇죠. 하는데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150석 얻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제 길들이기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계 개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연정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상대 야당의
그 당시에 뭐 장관도 주겠다 뭐 이런 큰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뭐 실현 안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 윤 후보가 당선되면은 저는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책임 공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뭐 운동권 쪽에 이 사람들은 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반대로 이제 실용적인 사람들은 당신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이렇다고 틀림없이 싸움이 붙을 거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예전에 열린 우리 당이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어떤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담아서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모체가 사실은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요. 예. 아직은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예. 무슨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선대위에 가보니까 윤석열이가 집권한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이거 집권은 틀림없다 해갖고 김칫국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만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이겼다.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우리처럼 현장을 가보면 매일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선거도 안 해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건 뭐 정권 교출이 높으니까 무조건 이긴다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이 많이 좀 열세 쪽으로 좀 가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 아직도 그냥 과실을 선거 이후에 되고 나면 본인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또 하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 소위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이 완장을 차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제가 하고 나서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윤핵관 그게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도 이게 짚어봤거든요. 도대체 누가 윤핵관이냐? 뭐 장제원이가 윤핵관이라는데 나는 뭐 글쎄. 처음에 그것은 이제 아주 초창기에 후보의 신임을 받은 분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예. 지금은 뭐 거의 일부러 떨어져 있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준석 대표가 워낙 공격을 하니까 혹시 거기에 타깃이 될까 봐서 다 피해가지고 지금 없어요. 아니 윤핵관이란 말 자체도 이준석이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지. 물론 이제 언론 용어로서 뭐 그쪽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뭐 윤핵관이라 이렇게 했지만 그게 하나의 정치적 용어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는 그 언론사 저도 기자를 해봤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이게 어떤 그 코멘트를 좀 받고 싶은데 애매할 때 그냥 관계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일부러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자 생각을 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 주도적으로 끌어간 사람들이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윤핵관이 없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윤핵관, 그러니까 제대로 조언을 하고 우리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윤핵관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걱정이지. 저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않고 최근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제대로 이제 잡아가서 분위기를 많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선전이라는 정말 큰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일종의 전투 중에 지금 탈력을 한 거예요. 탈력병이라고. 그런데 탄력만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쪽에다 대고 총을 지금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화살을 날리고. 이 왜 이러는 거예요? 우선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볼 때 정말로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현장도 보고 또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듣고 이게 전체로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사실은 뭐 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잘 벗어나서 단합해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날 소동이 벌어졌던 이제 조수진 그 당시에 공보단장이 저는 후보 말만 듣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사실 논의의 시작은 그 부인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사과를 하고 제대로 갈 거냐 아닐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따로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여기서 다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수진 의원이 조금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폭발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은 같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우리가 잘 나가자고 하는 거기는 같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너무 가볍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내분이 생기는 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적 행위.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강 건너에서 즐기고 그냥 군불 떼고 뭐 이런 상태인데 저는 뭐 그 문제도 좋은 옥동자 만들기 위한 진짜 출산하기 위한 과정이어서 저는 이번에 곧 뭐 그거 해결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이번 처신은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지난번 또 한 번 또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유랑하지 않았어요? 가출을 했죠. 이번에 지금 두 번째 가출입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이 마지막 가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봉합이 되면 저는 뭐 일사불란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어떤 이루고자 했던 그러니까 기민한 선대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일정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런 충격 때문에 또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비상 상황에서 후보가 직접 새벽 7시에 나와서 전체 회의를 왜 주재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충격이 있지 않으면 지금도 이게 따뜻한 물 속에 느슨하게 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충격요법은 됐다. 그래서 뭐 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도 성상납옥을 또 폭로를 해가지고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는 하던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그제 20여 명이 총회를 갖고 자중을 요청을 했고 초선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당을 사랑하고 선거를 이기게 한 충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대표가 아니 그렇게 복귀를 하는 게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될 거예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 오늘도 뭐 이게 서로 소통을 하고 했는데 젊은 당 대표답게 또 들어올 때도 아주 시원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서로 후보 윤 후보님은 윤 후보대로 또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나름대로 지금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무슨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걸 제기를 했던데 그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또 비중을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도 사기 범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것이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박철민입니까? 그 조폭 구속돼가지고 그 성남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뭐 15억 줬다고 거기도 뭐 돈도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범죄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그건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김건희 씨의 이력, 학력, 이 부풀리기 논란, 또 당내의 그런 내홍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을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역전이 됐다 할까, 뭐 초박빙의
접전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 보면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새해 들어서는 반전에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 씨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악재는 해소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런 지금 사실 뭐 터질 거 다 터졌으니까 다 봉합을 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선대위도 기민하게 그동안 항공모함이 아니라 헬기 띄워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소통도 후보와 선대위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회의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잡혔으니까요. 새해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게 뭐 한두 번 또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윤 후보 측으로 봐서는 그동안 예견됐던 악재 하나가 사실은 일단 소멸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용서해달라. 정말 그 감성적으로 이번에 그 본인의 있는 대로 사과한 것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TV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한 일주일 더 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판은 받을 만큼 받고 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급해가지고 또 뭐 온갖 무슨 뭐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걸고 넘어지던데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오히려 이벤트는 윤 후보 쪽이 많이 갖고 있다. 뭐 후보 단일화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들 또 저쪽은 이제 다 써먹을 카드 다 써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까지 그 이낙연 경쟁자까지 다 끌어들이고 열린우리당하고 뭐 통합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카드는 다 소진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조카를 몇 개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하면은 이제 반전을 충분히 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집토끼들을 총 결집을 했습니다. 다 결집을 했어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적으로는 벌써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를 막 띄우면서 같이 손잡을 수 있다. 말하자면 중도로의 그러한 외연 확장을 위한 뭐 시동을 걸었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1호공학이다 내놨는데 아무도 그 관심 갖는 사람도 없을 정도의 감동을 못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에는 그게 말 바꾸기든 뭐든 뭐 표 국어를 위한 뭐 정책이든 어쨌든 중산층 특히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부동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뭐 킬러 콘텐츠 하나 내놓은 게 없고 대선을 많이 치러보고 경륜이 높다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도 저 사람이 무슨 대선 전략을 펴는지를 우리 같은 오랜 정치부 기자도 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이번에 통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린우리당이 어떤 당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 몇몇 보시면 전혀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될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왜 통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의 운영에 나쁘게 얘기하면 부역한 옆에서 도와준 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중도 확장에 도움은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뛰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집토끼를 모았는데 그 모은 한계가 지금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다. 이렇게 보고요. 확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안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다. 이게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맞아요.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모을 만큼 모았는데도 저러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는 것이고 이쪽은 굉장히 의원 확장의 여지가 많아서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조금 늦게 지금 시동이 걸리는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체제가 잡혀서요. 예.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한다.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아, 이건 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선거 캠프에 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한테도 조금 여론조사 앞서 있으면 전화가 엄청 와요. 좀 나도 좀 더 일하고 싶다고. 조금 떨어지면 연락이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보다 선행이에요. 선행.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고 이게 알고 있고 또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재 체제가 전열이 정비돼서 지금 이제 윤 후보 쪽에서 빠져나간 저 지지자들이 중도에 좀 몰려 있는데 저는 내년부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돌아온다. 그런 카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아마 연초 그 여론조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연초에 신년호에 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아직까지는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당 내분 이런 것들의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그게 하는데요. 지금 야당으로 봐서 윤 후보 쪽으로 봐서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처음부터 그냥 따뜻한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이거 따뜻하다가 이따 나중에 죽듯이 예. 오히려 일찍 찬바람을 좀 쐬고 이게 간단치 않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턴이 되면 저는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 턴이 반전이 되리라고 봅니까? 저는 바닥이 이번 김건희 씨의 사과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론에 반영되는 것은 여론은 좀 후행해요. 예,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그 바닥이 이번 가면 아마 정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초에 더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지금 있는 게 보수적으로 봐서는 거의 바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윤석열 후보 자력으로도 당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결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확실히 승기를 잡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의원은 그쪽에 같이 있었잖아요. 국민의당으로 또 당선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처음에 10% 이상 타자 대결에도 앞설 때는 아마 내심으로는 우리 혼자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출마해보면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혼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도와준다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타자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앞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아마 100% 그럴 수 없지만 거의 그쪽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 봐서도 대선을 완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비례대표 3분만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대로 지역구에 의원이 없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지역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대선을 치르려면 이 돈이 문제예요, 돈. 예. 그런데 245개입니까? 250군데 가까이 되는 선거구에 모든 유세차 만들어야지. 거기에 모든 투개표에 다 하신 요원도 다 구성해야지.
그다음에 유권 그 뭡니까 홍보물 만들어야지 이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가 만약 10% 15%를 못 얻으면 개인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후원 안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뭐 돈이 많은 분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상 뭐 그렇게 쓸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홍보물이나 혹은 유세차를 어떤 계약하고 주문할 때 이전에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만일 다자로 가서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담, 그 정권 교체 본인이 협력 안에서 많이 안 되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도 단일화 압력이 간단치 않을 거다, 사회적으로도. 그러면 적절한 기회에 저는 1월 하순, 2월 초 이런 정도는 저는 뭐 단일화 되리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틀림없이 그런 과정이 있고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 아닙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그 성향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지금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의원께서는 마지막 다 완주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간단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DJP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뭐 양보를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무슨 뭐 정치적 딜을 하고 뭐 자리 다툼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주면은 예 별로 그게 좋지 않죠. 역효과를 내죠. 오히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 작년에 올해입니까? 사실 재보선 때 그렇게 깔끔하게 그런 형태로 도와주니까 줘야지 감동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큰 인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큼 이제 정책 경력도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 예측하신 대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내년 3월 9일에 정말 정권 개최가 이루어지는 또 그 전에 또 홍준표 또 2030도 데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분도 협력을 해야죠.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어깃짝이나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유승민 그런 분들도 후보나 이런 분들도 그 전에 같이 합류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선이잖아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상위 개념이다. 감정으로 따지면은 지난번에 누굽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그 이재명 후보 간에 얼마나 사실 치열하게 그랬어요. 그래도 딱 접고 들어오는 걸 보면 그걸 좀 타산지서로 좀 교훈으로 삼아서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그 전에 좀 같이 합류를 하시고 또 그런 기세를 몰아서 안철수 후보와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삼고초려 식고초려라도 사실은 해야죠. 물론이죠. 그런 게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후보도 새해 들어가면은 그런 노력들을 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호남의 길이라 또 국민의힘 앞으로 대선 전국에 대한 여러 전략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선 전국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